간단하게 모델링을 조금 해볼까요? 렉탱글 5000에 8000, 푸시앤풀 3000, 앞에 지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공간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그림자도 하나 켜보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요. 1500, 1200. 자, 지워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창문까지 완성이 됐네요. 공간이죠.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렌더링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CPU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렌더링 할 거냐, RTX가 뭐냐면 그래픽 카드요. 눌러보시면 엔비디아 지포스라고 하는 게 제 컴퓨터에 있네요. 이거는 GPU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PU는 중앙 연산 처리 장치고 GPU는 그래픽 연산 처리 장치입니다. 즉 RTX는 그래픽 연산 처리 장치를 통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CUDA는 뭐냐면은 바로 CPU와 GPU를 동시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다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얘가 렌더링 속도가 제일 빠르겠죠. 두 군데서 계산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여기 보시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보면 여기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로지 이 CPU에서만 나와요. 얘는 안 나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안 나와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RTX도 여기 안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CPU를 통해서 렌더링을 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CPU를 통해서 해도 되고 CUDA를 해도 되고 RTX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제가 두 개를 다 써봤습니다. 두 개 체크하고 렌더. 그러면 렌더링 타임이 충분히 빠르게 나오겠죠? 이렇게. 네, 렌더링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프로그레시브가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는 전체를 한 번에 렌더링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를 한 번에 쭉 렌더링 해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 프로그레시브를 끄면 네, 아직 렌더링이 안 끝났네요. 네, 이제 끝났네요. 프로그레시브를 끄면 이렇게 버켓 렌더가 됩니다. 참고로 버켓 렌더가 조금 더 빨라요. 이렇게 버켓이라는 건 지역을 이렇게 군데군데 지역을 렌더링 해가면서 계산해가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렌더보다 버켓 렌더가 빨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설명했던 게 이겁니다. 프로그레시브를 끄세요. 미묘하지만 얘가 제일 빨라요.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그 아래로 가면 퀄리티라고 하는 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베리 하이로 놔야, 하이 플러스로 놔야 고퀄리티 렌더링을 합니다. 로우로 놓으면 저퀄리티 렌더링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퀄리티 렌더링을 하면 속도가 늦어져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고퀄리티로 가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집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요거는 언제 나요? 네, 여러분들이 출력하고자 할 때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보통 미디움을 사용하시면 돼요. 미디움을 쓸 때 바로 이 위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바로 여기 노이즈 리밋을 제가 줄이라고 했습니다. 0.04에서 0.01로 여기 버킷 사이즈 나오네요. 버킷의 크기. 그 다음 얘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CPU로 놓으면 얘네들이 조금 더 활성화 되겠네요.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하고 맥시멀 서브 디바이스가 나옵니다. 렌더링 품질이에요. 최대 품질과 최저 품질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서브 디바이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품질로 인식하시면 돼요. 품질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요만한 영역에 픽셀을 이렇게 놓는 거, 이렇게 9개 놓은 거죠. 근데 똑같은 영역에 픽셀을 5개, 5개. 얘는 9개 넣은 거고, 얘는 25개 넣은 겁니다. 어느 게 더 퀄리티가 높은가요? 아래 게 퀄리티가 더 높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똑같은 영역 안에 픽셀의 개수가 더 많이 들어간 게 퀄리티가 더 높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모자이크 해보신 적 있나요? 모자이크라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색종 이렇게 뚝 끊어서 붙이고 뚝 끊어서 붙이고 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샤프로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서 했어요. 어떤 게 더 퀄리티가 더 이쁘던가요? 샤프로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뻐요. 결국은 그 친구는 이게 뒤에 이렇게 걸어 놓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뭐든지 정성이 좀 들어가야 되는구나. 마찬가지 렌더링 여기 서브 디바이스가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일정한 영역 안에 화소를 미니멈 디바이스는 1개 넣는다는 얘기예요. 맥시멈 디바이스는 20개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어디는 조금 멀리 있어서 좀 저품질로, 어디는 가까이 있어서 고품질로 들어가야 돼요. 이때 이거는 얘가 알아서 결정하겠죠. 이때 품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냐면 서브 디바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화소 속에 들어가는 일정한 영역 속에 20개의 영역을 만듭니다라고 번역하지 마시고 그냥 품질로 읽으시면 돼요. 품질이 20입니다. 품질이 1입니다. 이렇게 품질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품질이 1, 최대 품질이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디노이저. 노이즈죠. 노이즈입니다. 이게 언제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글지글한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네요. 어둡네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이시나요? 제가 좀 밝게 봤는데 요런 지글지글한 부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글지글하죠. 이게 노이즈예요. 디노이저라는 건 이 노이즈를 없애는 겁니다. 지금 여기 노이즈 있죠? 렌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이에요. 렌더링 끝나면 제가 확대해 드리죠. 자, 렌더링이 끝났네요. 확대. 어떤가요? 여기 지글지글하던 노이즈가 어떻게 됐나요? 다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다른 거 안 해도 이 디노이저만 체크해놔도 이렇게 깨끗하게 렌더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디노이저를 꺼놓은 상태에서 렌더링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이런 구석 같은데 그 다음에 디노이저를 켜놓고 렌더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렌더가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렌더링에 있던 그런 노이즈를 다 제거해 주는 것. 디노이저 노이즈 제거하기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디노이저를 켜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시브를 끄고 퀄리티는 커스텀으로 바꾸고 디노이저를 켜고. 자, 카메라가 있네요. 여기 카메라 기능이 있는데 이 카메라는 오른쪽으로 넘기면 여기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미터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하고 요 두 군데 카메라가 같이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메라 타입을 보시면 스탠다드가 있고 VR 스피어컬 파노라마, VR 큐브맵 카메라 이렇게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그런 카메라고요. 그 다음에 앞에 VR이 붙었죠.
가상현실에서 볼 수 있는 카메라를 VR 카메라라고 합니다.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스피어컬이 있고 큐브맵이 있고, 스피어컬은 구슬입니다. 구슬 모양으로 만드는 건데 우리 지구본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지구본 펼치면 이렇게 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큐브맵은 주사위 만들듯이 주사위처럼 밑에 좌우 앞뒤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스테레오가 있네요. 얘를 켜면 스테레오 카메라가 됩니다. 얘도 넘어갑니다. 스테레오는 요즘 안 써요. 그러니까 입체 영상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면 이거 보시면 되겠다. 어렸을 때 그 빨간색하고 파란색 안경 쓰고 봤던 만화 같은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입체 영상이에요. 근데 이 입체 영상이 조금 더 진화해서 어떤 걸 쓰냐면 편광경을 써요. 하나는 가로 편광이고 하나는 세로 편광입니다. 그래서 저 빔 프로젝트도 영상기도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가로, 하나는 세로. 그래서 그 각각 보는 걸 스테레오라고 합니다. 일종의 가상현실 전 단계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익스포저가 있는데 요즘 이 카메라를, 이건 옛날 구형 카메라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필름 센서티브, 어퍼처, 셔터 스피드, 이건 완전 옛날 거고, 이거를 값을 매겨서 익스포저 밸류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요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보시면 EV라고 해서 나와요. 요즘은 EV 값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EV 값이 커지면 얘가 밝아져요. EV 값이 작아지면 어두워집니다. 네, 요거보다 요 오른쪽에 오토 있죠. 오토를 체크해 보세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반쪽을 렌더링을 하는데 그냥 렌더링 했습니다. 노이즈 끄고 할걸. 노이즈 끄고. 지금은 노이즈를 껐습니다. 자, 오른쪽은 그냥 렌더링 한 거. 디폴트 값이죠. 기본 값으로 렌더링 한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왼쪽은 제가 오토매틱으로 놓겠습니다.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좀 밝기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얘가 들어가서 그런데 원래는 한 이런 정도, 이게 1인가? 네. 요 정도가 돼요. 원래는. 밝기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밝기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밝기를 자동으로 맞춰주니까 내가 어렵게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토매틱을 써보면 조금 더 편하고 쉽게 밝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요거 오토를 끄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바로 이 부분이요.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미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름 센시티브가 있고 어퍼처가 있고 셔터 스피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동 카메라가 이렇게 세 가지를 수정을 해요. 그래서 밝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필름 센시티브는 뭐냐면 필름의 감도입니다. 아이소라고 부르고요. 필름 감도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필름에 빛에 반응하는 물질이 발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의 입자가 하나가 들어왔을 때 100개의 입자가 반응하는 거하고 빛의 입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400개의 입자가 반응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예민한가요? 하나 들어왔을 때 400개의 입자가 반응하는 게 훨씬 더 예민하겠죠. 근데 그게 훨씬 더 밝게 나와요. 사진 자체가.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이쪽은 100짜리예요.
기본값이고, 자, 제가 여기를 200으로 올려봤습니다. 다른 건 안 바꾸고 필름 감도만 200으로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서로 차이가 나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조금 더 오른쪽이 조금 더 밝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한 400까지 올려보죠. 400. 다시 렌더. 어떤가요? 오른쪽이 많이 밝아진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다시 여기를 제가 100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 어퍼처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F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리개입니다. 조리개예요. 그래서 카메라 앞쪽에 이렇게 조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을 해요. 이 값이 1이면 조리개를 다 개방한 겁니다. 빛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값이 뭐 32다 그러면 조리개를 닫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우리가 셔터를 누르면 조리개가 쫙 열렸다가 떼면 닫혀요. 이때 열리는 게 바로 요 숫자만큼 열리고 닫힙니다. 자, 32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닫았다는 얘기예요.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어둡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기본값 8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겠죠, 밝기가? 자, 똑같은 밝기로 나오고 있죠. 자, 이번엔 조리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요. 조리개 2로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밝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셔터 스피드를 봅니다. 셔터 스피드는 필름 앞쪽에 있어요. 필름 앞에 있어서 셔터가 이렇게 딱 올려졌다가 내려갑니다. 300분의 1초 동안 노출한다는 얘기예요. 셔터를 들어서 300분의 1초 동안 노출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보면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0분의 1초보다 1000분의 1초가 더 찰나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 어둡게 보입니다. 빛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찰나적으로 찍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달리는 자동차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 얘를 2000분의 1초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쭉 가면서 찍어요. 그러면 차는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배경이 다 뒤로 밀립니다. 대신에 조리개를 더 열든가 아니면 ISO 값을 더 높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000분의 1초는 어둡거든요. 빛이 그만큼 적게 들어오니까 적게 들어온 만큼 다른 데서 빛을 더 넣어주셔야 돼요. 자, 다시 봅니다. 300분의 1초였으니까 이번엔 150분의 1초. 자, 렌더링.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 더 밝아진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클리핑 같은 경우는 뭐냐면 벽체를 이렇게 잘라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반대로 렌더링을 해보죠. 이렇게. 자, 카메라 클리핑을 보면 니어하고 파가 있네요. 거리죠. 자, 이렇게 거리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렌더링을 하게 되면 카메라를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렇게요. 오브젝트를 잘라서 그 안쪽까지 볼 수 있도록 해준 걸 카메라 클리핑이라고 합니다. 이걸 카메라 클리핑이라고 해요. 한번 해보시죠. 카메라 클리핑을 켜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케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 보케 효과는 여기서는 안 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불빛 있죠. 불빛을 이렇게 형광등이나 이런 불빛을 이렇게 포커스를 딱 틀어버리면, 그러니까 포커스가 맞으면
불빛이 나오지만 포커스를 틀어버리면 불빛이 이렇게 육각형이나 사각형, 삼각형으로 나오는 현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보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항상 포커스를 맞춰놓고 찍잖아요. 근데 포커스를 일부러 안 맞추는 거예요. 흐리게 맞추는 겁니다. 그런 불빛이 이렇게 동그란 현상으로 또는 이렇게 뒤에 불빛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버리죠. 이런 걸 보케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케 효과라고 그래요. 일부러 보케 효과를 주는데 굳이 여기서는 우리는 보케 효과를 줘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건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대신에 얘는 줄 수 있어야 돼요. 뎁스 오브 필드요. 뎁스 오브 필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를 지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기둥을 좀 몇 개 그려보죠. 반질은 100mm고 높이가 3000인 원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000mm 간격으로 10개를 복사. 자, 이렇게 4000mm. 제가 이렇게 원기둥이 이렇게 쭉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 뎁스 오브 필드는 피사체의 심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말이 어려워요. 피사체의 심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뒤에 배경이 갑자기 쭉 뿌옇게 흐려지고 내가 포커스만 맞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 심도가 얕다라고 표시합니다. 근데 심도가 깊은 건 뭐냐면 내가 맞춘 포커스도 잘 나오지만 뒤에 배경도 또렷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심도가 깊다라고 해요. 이 뎁스 오브 필드는 피사체의 심도를 얕게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맞추냐면 이 뎁스 오브 필드는 여기 있는 요 픽 포인트 있죠. 얘로 위치를 맞추는 겁니다. 얘로 위치를 제가 맞추고 그 다음에 디포커스를 한 0.7이나 0.8 정도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렇게 포커스가 흐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이미지 위드 하이트가 있습니다. 얘가 중요해요. 자, 보통 이제 4:3이나 혹은 5:4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렌더링한 결과물을 사진처럼 출력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A4 사이즈 혹은 A3 사이즈의 사진처럼 출력하고 싶어요. 자, A4 사이즈가 297에 210입니다. 297에 210 대략 이 정도 사이즈인데 여기에다가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 A4 사이즈에 한 250에서 280 dpi 정도의 해상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출력하는데 큰 문제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렌더링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A3 같은 경우 420에 297인데 여기에다 뒤에다 공을 하나 더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A3 사이즈의 적당한 크기의 출력 사이즈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는 보통 이렇게 1024로 사용하고 출력할 때는 아까 봤던 대로 예를 들어서 A4입니다. 그럼 2970으로 놓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러면 이제 크기가 늘어나니까 렌더링 속도도 느려지는 거죠. 자, 보통 기본값은 800에 640. 그 다음 세이브 이미지 자동 저장입니다. 렌더링된 결과물을 자동 저장할 때 쓰는 게 세이브 이미지예요. 우리가 고해상도로 렌더링하면 컴퓨터의 리소스, 즉 메모리라든지 CPU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저장하겠다고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키는 거예요. 렌더링 다 끝나거든 내가 지정한 데다 저장해줘 라고 시키는 겁니다. 켜고 얘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저장될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여기다가 저장을 해볼까요? 자, 오늘 날짜. 자,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얘가 이렇게 렌더링을 하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로 자동 저장됩니다. 지금 렌더링한 이런 식으로 자동 저장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참고로 여기 보시면 파일 확장명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건 PNG 파일이에요. PNG 파일, BMP 파일, TGA 파일 이렇게요. 이 중에 PNG, TGI, JPG, TIF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파일이고 BMP는 잘 안 써요. 무압축이라 파일이 엄청 큽니다. TGA도 무압축이라 파일이 엄청 커요. 근데 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TGA는 투명도를 저장할 수 있고 BMP는 투명도를 저장할 수 없다라는 정도의 차이. 그 다음에 TIFF 파일이 이렇게 PNG, BMP, TGA, TIF 파일이 색상 정보를 제일 많이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JPG가 그 다음입니다. 나머지들도 이제 새로 나온 포맷들이라 파일 저장은 많이 하지만 이 PNG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색상 정보도 많이 저장하고 투명도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 저장하는 게 PNG하고 TGA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포토샵에서 합성할 때 투명도로 합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PNG를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가 보죠. 그 다음 environment라고 하는 값이 있네요. 여기 GI 값. 이 GI 값은 뭐예요? 빛을 추적하는 거죠. 프라이머리 레이 말고 세컨더리 레이를 추적할 때 이 GI 값을 쓰고 이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색상이 밝아집니다. 자, 이 상태이고요. 자, 그 다음에 렌더링을 좀 할 건데요. 자, 보시죠. 오토매틱을 껐습니다. 오토매틱 끄고 그 다음 카메라도 기본값으로 100, F 넘버 8, 셔터 스피드 300 제가 가장 기본값으로만 놨습니다. 기본값으로 놓고 렌더링을 하죠. 자, 지금 보시는 게 기본값 렌더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본값으로 렌더링을 해보시죠. 800. 자, 렌더. GI 값을 많이 올렸어요. 20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만 제가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죠. 렌더. 그러면 이 부분의 색상이 이렇게 미묘하지만 밝게 렌더링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을 추적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안티알리싱 필터 있죠? 제가 이거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뭐로 바꾸냐면 얘를 캔물롬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 캔물롬이 가장 선명한 경계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렌더링을 해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자, 제가 여기만 이렇게 바꿔서 렌더링을 해보죠. 그러면 이런 경계들 부분이 이렇게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의 경계가 조금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반일 때하고 캔물롬으로 바꿨을 때 경계가 더 날카롭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는 브라우트 포스로 되어 있고 세컨더리 레이는 라이트 캐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GI를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케치업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리디언스 맵이라고 하는 방법과 브라우트 포스라는 방법, 라이트 캐시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각각 차이는 뭐냐면 이리디언스 맵은 일단 첫 번째로 전체를 그냥 일단 렌더링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렌더링 할 때 광원을 추적합니다. 조명이 어디 있는가를 추적한 다음 그리고 나서 조도를 다시 계산해 줘요. 이걸 조도 보관법이라고 합니다. 이리디언스 맵이라고 해요. 근데 브라우트 포스는 그게 아니고 렌더링 할 때 처음 렌더링 할 때 애초에 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조도를 적용해서 넣어줘요. 계산해서. 그래서 브라우트 포스가 가장 정확한 조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우트 포스하고 이리디언스 맵하고 비교하면 렌더링 시간이 이리디언스 맵이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리디언스 맵을 사용합니다. 다시 설명하죠. 이리디언스 맵은 먼저 렌더링을 해요. 1차로 렌더링을 하고 2차로 렌더링 하면서 광원을 추적해서 해당 위치의 조도를 다시 보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도 보관법이라고 하고 브라우트 포스는 애초에 한 번밖에 렌더링 하지 않아요. 애초에 렌더링 할 때 조명을 찾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치에 조도를 적용해 주는 것. 그게 브라우트 포스고 라이트 캐시는 뭐냐면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입자가 있습니다. 그 빛의 입자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벽에 부딪힐 때 그때 나오는 에너지의 양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라이트 캐시예요. 근데 프라이머리에는 라이트 캐시를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빛의 입자가 벽에 부딪히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동글게 원형이 생겨요. 얼룩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라이트 캐시는 세컨더리 레이에 쓰고 프라이머리에는 이리디언스 맵이나 브라우트 포스를 쓰게 돼요. 자, 일단 이리디언스 맵을 보도록 하죠. 자, 렌더링을 할 겁니다. 전체 렌더링 할 거예요. 지금은 자, 첫 번째 렌더링 하고 있죠. 다시 렌더링 합니다. 그러면서 조도를 다시 보정해 주는 것. 이게 이리디언스 맵이고 브라우트 포스는 애초에 렌더링을 하면서 이렇게요. 애초에 렌더링을 하면서 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조도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처음 렌더링 할 때 애초에 조도를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광원의 위치를 찾아서 애초에 이렇게 렌더링 합니다. 그러니까 이리디언스 맵이 렌더링이 조금 더 빨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꿔서 한번 렌더링 해 보시죠. 먼저 브라우트 포스는 특별한 옵션이 없네요.
이리디언스 맵에 들어가면 이런 품질들이 나옵니다. 맥시멈 레이스, 미니멈 레이스. 그러니까 최대 품질, 최대 품질이죠. 이거 최대 품질이 0입니다. 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0이 최대 품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도를 계산하는 해상도를 렌더링 해상도와 똑같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렌더링 해상도와 조도의 해상도를 똑같게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0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마이너스 1이면 그 최대 해상도의 절반, 마이너스 2면 대략 4분의 1 정도, 마이너스 2면은 8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렌더링으로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최대 품질을 얻고자 하면 이 값을 0으로 바꾸시면 되고 미니멈 레이스를 조금만 올리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를 조절해 봅니다. 지금 로우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었지만 하이 플러스로 놓으면 0, 마이너스 3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게 최대 품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움에서 이 값만 0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최대 품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퀄리티에서 얘도 0.01, 그 다음에 여기서 맥시멈 레이스를 0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일부분만이라도 좋으니까 최대 해상도로 바뀌게 됩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손댈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색상이 나왔을 때 잘 보여줄 거냐 말 거냐, 뭐 색을 보정해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데어홀드가 유사도란 뜻입니다. 색상의 유사도를 얼마나 차이나게 보여줄 거냐, 뭐 이런 내용인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여기 맥시멈 레이스하고 미니멈 레이스만 바꿔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라이트 캐시도 마찬가지. 여기도 최대 품질이 800이네요. 그리고 트레이스는 2번, 2번으로 되어 있고요. 트레이스가 추적하다라는 얘기예요. 광원을 2번만 추적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렌더링 해상도가 싹 바뀌는 거죠. 1차 렌더링하고 2차로 조도 보정하고 훨씬 더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얘를 누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조절자 있죠, 여기. 얘를 눌러야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나옵니다. 앰비언트 어클루전은 앰비언트가 우리나라 말이 없네요. 앰비언트가 어클루전은 폐색이란 뜻이에요. 폐색. 음영이란 뜻이에요. 앰비언트가 음영이란 뜻이고 어클루전이 폐색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제가 여기다가 모델링을 하나 해보죠. 자, 렌더 렉탱글 푸시 앤 풀, 아이고. 자, 그 다음 라인, 자, 카피 5mm, 그 다음에 이쪽으로 10mm,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로, 그 다음 조금 띄워놓고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사각형 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놨고요. 얘를 렌더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요. 여기. 이런 부분도 지금 색상 묻힌 거 보이시나요? 근데 앰비언트가 뭐냐면은 달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앰비언트 어클루전은 달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림자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렌더링을 여기만 해보죠. 그러면
안 나오나요? 안 나오네. 다시 바꿔야 될까요? 조금 더 앞으로 빼볼까요? 다시. 이런 부분들. 그림자를 만들어줘서 경계를 또렷하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요 정도 보이시죠? 여기 그림자 나온 거 보이시죠? 네,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끄게 되면, 자, 다시 렌더링 해보죠. 이렇게 그림자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경계가 또렷하지 않아요. 앰비언트 어클루전 다시 켜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이런 틈새 부분에 그림자가 들어갈 겁니다. 자, 렌더링. 그러면 이 틈새에 그림자가 더 진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틈새 부분에 그림자가 더 짙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꺼봤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요. 그림자가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놓고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하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켜놨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그림자들이 조금 더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가 이렇게 또렷하게 보여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들이 지금 또렷하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끕니다. 다시 렌더링. 그러면 그림자를 안 만들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계가 흐릿하게 보여요. 어떤가요? 이런 부분들 경계가 안 보인단 말이죠. 한번 해보시죠. 자, 보세요. 제가 똑같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놔봤습니다. 여기요. 이렇게 보도록 하죠.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체크하고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 위에는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떤가요? 조금 더 또렷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이 위에는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켜서 그림자를 만들어서 경계를 또렷하게 만들고, 이 아래는 껐기 때문에 그림자를 안 만들어서 경계가 흐릿해진 경우입니다. 멀리서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 모니터로 보시면 조금 더 확인이 더 잘 될 거예요. 라디어스가 그림자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8이지만 제가 20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하면 그림자가 더 넓게 퍼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건 8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클루전 어마운트 값이 진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더 진하게 나와요.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진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해요. 8에 0.8 기본값이죠. 이렇게 기본값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여기 보시면 볼륨매틱 인바이런먼트라고 해서 에리얼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얘를 눌러주세요. 먹고 이렇게요. 얘가 에리얼 퍼스펙티브입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 인바이런먼트 포그가 있고 에리얼 퍼스펙티브가 있는데 에리얼 퍼스펙티브가 조금 더 잘 돼요. 인바이런먼트 포그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에리얼 퍼스펙티브가 뭐냐면 그 근경이라 그러죠. 원근 근경에 따라서
들어가는 안개 효과를 말합니다. 내가 따로 이미지를 만들어 놨는데 어떤가요? 가까이 있는 부분은 칼라로 나오고 또렷하죠? 근데 멀리 볼수록 어떻게 되나요? 이게 구름인가요? 안개인가요? 이 뒤쪽을 보면 구름이 낀 것처럼 혹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죠? 이 뒤쪽에 보시면 이런 걸 에리얼 퍼스펙티브라고 해요. 여러분들 실제로 고속도로 운전할 때 혹은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 갈 때 멀리 원근을 바라보세요. 먼 산을 바라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멀리 갈수록 산이 안개 낀 듯이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에리얼 퍼스펙티브라고 해요. 우리나라 그 수묵화가 이렇게 그려지죠. 에리얼 퍼스펙티브를 선조들이 잘 표현했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옵션을 보면 이거예요. 비저빌리티 레인지, 가시거리요. 가시거리. 그러니까 여기는 단위가 미터예요. 6,000m란 뜻으로 6km까지 가시거리를 삼습니다. 라고 합니다. 가깝게 한 20m, 50m로 잡아보죠. 그 다음, atmospheric height라고 되어 있는데, 안개의 높이입니다. 6km. 그러니까 그라운드에서 6km까지 안개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조명이 밝기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 그러면 이렇게 안개가 들어갑니다. 안개 낀 것처럼 보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에리얼 퍼스펙티브의 비저빌리티 레인지 값을 조절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시간대를 좀 바꾸겠습니다. 섀도우에서 이렇게 완전히 새벽 시간대로 이렇게 1시 30분, 오전 1시 30분이요. 오전 1시 30분이면 완전 새벽이죠. 깜깜한 밤중이죠. 빛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렉탱글 100콤마100 아주 작은 사이즈로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는 어두운 색을 줄 거예요. 뭐가 좋을까요? 카펫? 네. 제가 이렇게 어두운 카펫을 좀 줘봤습니다. 사이즈도 좀 줄여보고요. 제가 이렇게 어두운 카펫을 줘봤습니다. 자, 그리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해보시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원을 그릴 겁니다. 반지름 10mm. 이렇게 반지름 10mm 짜리 원을 그릴 거고, 옵셋 3mm. 안쪽은 지우고, 푸시 앤 풀로, 10mm, 한 7mm. 이렇게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10mm 짜리, 그리고 3mm,
높이도 한 7mm 정도. 자, 한번 그려보시죠. 매티리얼을 좀 가져올 겁니다. 이번엔 V레이 매티리얼을 쓸 거예요. 뭐라? 하나도 없네. 싹 날라갔네. 자, V레이 매티리얼 기억하시죠? 소스에서, 자, 아니, 여기가 아니구나. 어디 갔나요? 랩핑 소스, 두 번째. 여기에 메탈, 네, 22번 메탈을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메탈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크롬 폴리시드라고 하는 메탈이 있습니다. 크롬 메탈이, 크롬 재질이 있어요. 크롬 폴리시드, 크롬, 여기 있다. 이렇게요. 크롬 폴리시드라고 하는 질감이 있습니다. 이 질감을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크롬 폴리시드를 얘한테 줄 겁니다. 이렇게요. 자, 크롬 폴리시드를 줘 보실까요? 자, 그 다음 여기다 라인을 그릴 겁니다. 라인. 여기서부터 50mm, 그 다음 위로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한 50mm, 이렇게요. 여기가 조명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조명이 여기만 이렇게 비추게 할 거예요. 어떤 조명이냐면 이 스포트라이트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 클릭하고 조명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원하는 건 다 됐어요. 렌더. 자, 이렇게 렌더링이 되네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렌더링을 해보시죠. 자, 이렇게 크롬 재질 같은 경우는 주변을 많이 반사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거울을 빛에 반사하면 반사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그 효과예요. 그게 어디가 쓸까요? 어디가 쓸까요? 커스틱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보시면 커스틱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반사할 것인가. 커스틱 효과고, 여기 포톤이라는 거 보이시죠? 포톤은 빛의 입자입니다. 입자예요. 그래서 60개 정도를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덴시티는 농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세게 반사할 거냐. 자, 일단은 렌더링. 커스틱을 켜놓고 렌더링을 해보죠. 지금 커스틱 계산 중이고요. 너무 안 좋으니까 좀 올려봤습니다. 커스틱을. 자, 많이 반사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빛 반사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덴시티를, 농도를 늘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안 나오네. 오히려 포톤의 개수를 늘려볼까요? 600개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빛을 반사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이 커스틱 효과를 어디다 줄까요? 수영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일렁일렁 하면서 빛 반사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그때 커스틱을 주시면 돼요.